179페이지에 거기 보면 환원율의 의의와 종류 나와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드리는데 그 환원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환원율도 있고 종합 환원율도 있고요. 또 삼각전 환원율, 삼각후 환원율, 뭐 세공제전, 세공제후 아주 다양한 환원율이 있는데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요 환원율에는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 두 개 정도만 구분하면 돼. 개별 환원율은 토지면 토지, 건물면 건물 이런 개별 부동산에 제공되는 이율이 말 그대로 개별 환원율이고 종합 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구조된 복합 부동산에 제공되는 이율 이걸 종합 환원율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뭐 종류 이런 것까지 뭐 알 필요는 없는데요. 실제 이제 환원율은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해둬야 되죠. 감정평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원율이니까. 자,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구조. 환원율은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 만약에 지금 A라는 부동산 가격을 수익 환원으로 구하려면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을 시켜야 돼. 그지? 요 분모에 있는 게 환원율인데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수익을 환원시켜주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환원율이죠. 근데 요 공식에서 이제 분모에 있는 환원율을 계산하라 그러면 분모를 구할 때는 요 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지? 분자를 구할 때는 두 개를 곱하는 거고 분모는 이 값이 분모로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환원율이란 첫째, 요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이 순수익이 뭘 뜻한다고?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게 그게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순수익, 순영업소득의 비율이죠. 이 부동산 가격에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첫째 환원율이 됩니다. 두 번째, 환원율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환원율은 순수이율에 위험률이 가산된 복합이율이라. 요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순수이율이 위험 없이 그냥 투자 후에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수익률이 있죠. 무위험률이나 순수이율이 같은 말입니다. 위험률은 위험이 증가했을 때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죠. 위험 할증률이나 위험률 같은 말이고 순수이율, 무위험률 같은 말이다.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게 뭐죠? 요구수익률이다. 요구수익률. 그러니까 환원율이나 요구수익률 같은 표현이라.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수익률을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대가를 환원율, 뭐 요구수익률이나 환원율이 같은 표현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순수이율은 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의미하죠. 근데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은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 감소하는 위험만큼은 수익을 더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위험은 가산을 하는 거죠. 자, 순수율에 의해 가산하는 게 뭐야? 투자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전부 순수율에 합칩니다. 부동산은 강가가 생기는 위험성이 있죠. 또 다른 자산에 비해 관리가 어려워. 관리의 난이성이라는 위험도 있어요. 또 금액이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즉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 유동성이 약간 비유동성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수반되는 손실이 있지. 이런 것들은 전부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수익을 더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순수율에 이런 위험 요소는 전부 가산을 하는 거예요. 순수율에 위험률을 차감하는 것도 있죠. 차감하는 거는 투자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이야.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치 상승률, 뭐 자금 안전성 이런 게 있는데 자금 안전성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 요 가치 상승률은 이제 투자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이라.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하나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내 부동산 주변을 정부가 개발을 해준다. 그럼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가치 상승률만큼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당이 되니까 그만큼 수익이 적게 나와도 은행에 예금한 거하고 똑같은 수익이 확보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투자가 최소로 수익을 원할 때 이 부당이득만큼은 수익이 적게 나와도 이미
은행에 예금만큼 수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요것만 순수율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라 또는 요구순위를 계산할 때는 이 순수율에서 가치 상승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합산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이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지? 그래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보험에 투자할 때는요. 환원율이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요 자본 수익률이 바로 이자율을 의미해.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그냥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똑같은 이자율이라도 할인을 하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이나 이자율이나 자본 수익률은 같은 표현이다. 이 정기금 이자를 뜻하는 거죠.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보험에 투자를 할 때 정기금 이자만큼은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투자 대상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건물은 내용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없어버리겠죠.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진다는 말은 건물에 투자한 원금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라. 원금이 보존이 안 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지. 그럼 은행에 예금하지 건물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투자 대상에 이렇게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건물에서 생긴 감가만큼은 반드시 자본이 추가적으로 회수가 돼서 수익이 더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본 회수율은 건물에서 생기는 감가를 회수하는 비율이야. 우리 감가를 회수해서 적립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그랬지. 감가상각률이나 자본 회수율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환원율이란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 환원율은 순수율의 위험률이 가산된 복합이율이다. 그죠? 무위험률의 위험률을 합산한 이율. 그게 환원율이지. 그리고 자본수율과 자본회수율의 합이다. 또는 이 자본순위나 할인율이 같은 말이고 자본회수율이나 상각률이 같은 말이니까 환원율은 자본수율의 상각률이 가산된 복합이율 또는 할인율의 자본회수율을 합산한 이율. 다 환원율이 되죠. 근데 왼쪽의 용어하고 오른쪽 용어 두 개를 합쳐야 환원율이 되는 거지. 왼쪽에 같은 용어 두 개를 합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원율은 자본수익을 플러스 할인율이다.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이자율만 이중으로 계산했지 건물의 감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또 환원율은 자본수익률과 상각률의 합이다. 그래도 안 되지. 이거는 감가율만 이중으로 계산을 했지 이자율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왼쪽 용어하고 오른쪽 용어 두 개를 합쳐야 환원율이 되는 거지. 이 왼쪽에 같은 용어 두 개를 합치거나 오른쪽 두 개를 합치면 그건 환원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일단 구조를 일단 기억을 하실 때, 이 구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 문제를 만들어요. 작년에는 요걸 응용해서 나왔죠. 자, 봐라. 환원이 무위험률하고 위험률을 합친 거야. 그럼 이 중에 무위험률이 상승해도 환원율은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죠. 위험이 증가해도 환원율은 계속 상승하겠죠. 그지? 작년에는 환원율에 대해서 박스 속에 지문을 5개를 넣고 옳은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게 시험 문제인데 아주 어려웠어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를 냈습니다. 자, 작년에 나온 지문 중에 옳은 지문이 그지? 위험이 증가할수록 환원율은 상승한다. 맞죠?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 할증률이 커진다는 뜻이라. 그지? 그럼 두 개를 합산한 게 환원율이니까 환원율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 다음에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도 상승한다. 맞아 틀려요? 또 동오점을 못 가린다. 여러분들 이런 게 전혀 안 돼.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야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게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분모에는 환원율이 상승하면 전체 가격이 낮아지는 요인이 어떻게 상승을 합니까? 환원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위험이 계속 증가한다는 말하고 똑같아. 위험은 전부 더하잖아 이 순수율에다가. 그럼 이걸 더하면 환원율은 계속 상승하겠죠. 그리고 환원율이 상승한다 그 말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 위험이 증가하는 부동산이 어떻게 가치가 상승해서 하락하지. 그러니까 환원율은 낮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 겁니다. 환원율이 작을수록 환원율이 작아진다는 말이 내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순수율에서 이걸 빼니까 환원율은 적어질 거 아닙니까? 요 환원율이 적어야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니야. 가격이 높게 산정돼 나오는 거지. 그지? 환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환원율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환원율이 작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하여튼 개론에서는 크게 좋은 게 없다 해도 환원율이 적어야 가치도 높게
내 부동산이 계속 가치가 상승해서 유리해진다는 뜻이죠. 그죠? 환원율은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 작년에는 요 구조를 가지고 지문을 응용해서 시험을 냈는데 올해는 이제 문제가 만약에 환원율에서 또 나오면 환원율을 계산하는 원리를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원래 환원율이 중요하니까 그냥 거의 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환원율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게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이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제목부터 전부 외우셔야 돼. 첫째가 요소 구성법. 다른 말로 조성법이라고도 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시장 추출법. 그 세 번째 투자결합법이 있어요.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수정해서 나온 것이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 이 저당 지분 환원법은 에루드가 고안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에루드법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주로 에루드법이라는 용어로 냅니다. 저당 지분 환원법보다는 에루드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에루드법이라는 용어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루드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이 부채 감당법.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은 이제 에루드법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방법이죠.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총소득 승수법도 있고 자본자산 가격 결정법이라는 것도 있고 많아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근데 주로 요 5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구성하는데 원리를 모르면 안 돼. 자, 요소 구성법은 그 요소 구성을 거꾸로 적어봐. 요소 구성. 요걸 거꾸로 적으면 구성 요소가 되잖아. 그제? 구성 요소. 요런 용어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요소 구성법이 요렇게 환원율을 구하는 거거든. 환원율을 구해낼 때. 이렇게 환원율을 구해.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한다 이 말이야. 요소 구성 거꾸로 적으면 구성 요소제. 위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건 전부 순수율에 더하는 거죠. 순수율에 위험을 더하면서 가산한다 이 말이야. 순수율의 위험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문에 보면은 180페이지 봐봐. 요소 구성법 기억에 요소 구성법은 순수율의 위험률을 가산하여 환원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순수율의 이렇게 위험률을 계속 가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 위험은 계속 더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순수율의 위험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래서 환원율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는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왜 거의 사용을 안 하냐면 감정평가서의 주관이 가장 크게 개입되는 방법이야. 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주관계 여지가 큰 게 요소 구성법인데 평가서의 주관에 따라서 감정평가서가 위험을 많이 예상하면 환원율은 굉장히 상승하고요. 가치 상승을 많이 예상하면 환원율은 굉장히 낮아지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평가서의 주관에 따라 환원율의 크기가 너무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면서 수익 가격의 편차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계 여지가 워낙 커서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지금은 이렇게 위험을 계속 순수율에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요소 구성법. 환원율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요. 시장 추출법은 그 우리가 앞 시간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죠.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은 원리로 환원율을 구해내는 방법이 시장 추출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한 사례로부터 직접 환원율을 추출해낸다. 그래서 시장 추출법을 한대요. 이게 거래 사례 비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유사한 사례 부동산이 없고서는 환원율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율을 구해낸다 이 말이야. 대상 부동산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사례 부동산에서 직접 환원율을 구해내는 방법이 바로 시장 추출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반드시 요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율을 구한다. 요 말이 포함되지 않으면 시장 추출법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먼저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물리적 요인의 차원을 해서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하고 부채라는 두 가지의 금융적 요인의 차원에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의 환원율을 그대로 곱해줍니다. 자,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은 토지 환원율을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가격 구성 비율,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원율을 그대로 곱해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 구성 비율은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구성 비율은 건물 환원율 그대로 그냥 곱해주면 돼. 요 앞에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 환원율을 곱했고,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 환원율을 곱했죠. 이 앞부분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 뒷부분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보험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투자 대상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고 건물에서도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할 수 있겠지.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동일할까 다를까? 토지는 토지대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건물도 건물대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달라.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수익을 각각 창출할 수 있어요. 토지와 건물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이야. 있어.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이렇게 해서 수익이 토지의 수익과 건물의 수익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토지 수익은 이렇게 계산하고 건물 수익은 이렇게 계산해서 토지와 건물의 수익을 분리해서 계산했죠.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과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고,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두 개의 수익을 분리해가지고 요 두 개를 합친 만큼 수익이 나온다면 나는 여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물이라는 두 가지 물리적 요인의 차원을 내서 환원율을 구한다. 그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투자 금액이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 금융 요인으로 투자 금액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내 돈도 있고 은행에서 빌린 돈 있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한 내 돈 지분에서도 수익이 나야 되겠고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서도 수익이 확보돼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겠지? 그지? 그래서 지분 비율 지분 비율에는 최소한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요 지분 비율에는 뭘 곱해줬냐? 지분 배당률을 곱해줬죠. 요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자기 돈을 투입하는 지분 투자자는 지분 배당률만큼의 수익을 원한다 이 말. 그게 그 금융적 투자결합,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는 C 지분 체크하면 되겠네. C.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이 다르다는 걸 근거로 한다 이 말. 서로 수익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는 C하고 D, C하고 E 체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E에 보면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율과 저당수의 요구수율이 동일하다 다르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는 요구수율을 지분 배당률을 사용하고 C에 보면은 저당 투자의 요구수는 저당 상수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달라. 그 지분비는 지분 배당률을 곱했는데 이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 그러면 내가 돈을 또 빌리는 것도 있죠. 저당 비율, 그죠? 저당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을 다른 말로 뭐라 하지? 대부 비율이나 저당 비율이 같은 말이다. 대부 비율을 저당 비율, 차익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아주 다양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린 돈에는 우리가 돈을 빌렸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차입직에 돈 빌릴 때 저 새끼 돈 빌려주면 저놈한테서 원금하고 이자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돈 빌려주겠죠. 원리금도 못 받을 것 같으면 돈 안 빌려주겠지. 우리 융자 받고 상환할 때 원리금 상환할 때 원리금을 계산한 개수가 뭡니까? 저당 상수라. 그러니까 이 저당 상수가 원리금을 계산한 개수잖아요. 요만큼은 수익이 나야 한다고 보는 거야. 대출자는.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입하는 지분 투자자는 지분 배당률만큼의 수익을 원하고
돈을 빌려주는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가 바로 대출자입니다. 이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는 저당 상수만큼의 수익을 원한단 말이야. 이 저당 상수가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데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익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익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잖아. 지금 한 개는 저당 상수고 하나는 지분 배당률, 그지? 서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각자가 다르니까 지분에서 나온 수익하고 또 부채에서 나온 수익은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지분 수익 따로 부채에서 나온 수익 따로 두 개의 수익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금융적 투자결합법이거든. 그럼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든 초점이 이거예요. 여기가 다르다라는 용어를 동일하다로 바꾼단 말이야. 이걸 고치게 됩니다. 거기 물리적 투자결합도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수익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또 금융적 투자결합도 지분 투자자의 용수율과 저당 투자의 용수율이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지분하고 부채에서 나온 수익은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본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다르다나 다르며 거기를 동일하며 이렇게 고치는 순간 그 길로 그냥 내년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융적 투자락법에서 환원율을 구사하는 요소가 지분하고 부채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는 지분 투자자가 투입하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지분을 투입하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사하는 세 요소가 지분 투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요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투자한 돈에서 수익 몇 프로 나오느냐? 지분 수익률에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원금을 내가 갚아가죠. 그 원금을 갚은 금액만큼은 내 몫이 됐지. 그걸 지분 형성분이라는 거야. 원금을 상환하고 내 몫으로 변한 거. 이게 어느 정도 쌓여가느냐. 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해가지고 보유하는 기간 중에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 하락하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환원율을 구사하는 세 요소가 지분 투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요건들로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게 에르도법이라.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이제 정반대로 에르도를 비판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대출자가 부채를 조달해주지 않는다면 이 부채는 금융계에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채를 조달해주는 대출자 입장,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제 환원율을 구해내죠.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사하는 세 요소가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요건들로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가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 뭐죠? 부채 감당률. 이게 부채 감당률을 나타내는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의 기초를 두고 환원율을 구해낸다. 그래서 이걸 부채 감당법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을 나타내는 부채 감당률의 기초를 두고 이 부채 감당률에다가 차입자가 돈을 몇 프로 빌려가는가 대부 비율도 고려합니다. 또 돈을 빌려가서 원가 이자를 어느 정도 상환해 올 수 있는가 원리금 상환 능력인 저당 상수까지도 다 고려를 하는데 이 환원율을 구사하는 요 세 요소가 모두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히 여기서는 요건들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시험이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요 환원율을 구하는 원리를 이제 지문으로 한 문제를 만들면 요소 구성법은 반드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했다. 요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순수율의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한다. 요 말이 포함되어 요소 구성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추천법은 반드시 사례 부동산 엮고서는 환원율을 구할 수가 없지. 거래 사례법하고 똑같으니까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아니고 사례 부동산에서 직접 환원율을 이렇게 구해요. 그냥 순영업소득을 부동산으로 나눠버려 가지고 환원율을 직접 이렇게 계산해 내는 겁니다. 사례에서. 이게 시장 추천법.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든 간에 요 다르다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이렇게 바꾸면 틀린다니까. 요 단어를 수정해서 나오는 거야. 딴 게 아니고. 그러면 에르도법하고 부채감독법은 누구 입장인가를 바꿉니다. 에르도법이 지분 투자자 입장이고 다 지분 투자자가 중요시 여기는 요건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감독이 대출자가 중요시 여기는 요건밖에 없단 말이야. 누구 입장이가 바뀌면 안 돼.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물리적 투자결합법하고요 부채감당법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주로 이제 계산 문제로 등장하죠. 요거는 세 개 그냥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저 부대 요 세 개 외우라고. 곱하기는 뭐 이게 앞이든 뒤에든 상관이 없잖아. 다 곱하는 거니까. 그지? 저 부대 이렇게 세 개를 곱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해낸다. 이게 저 부대 외우기 위한데 또 이게 뭐야? 부채 감당률이지. 이걸 또 부채 비율 고쳐놓으면 또 저 부대 나왔다고 맞다 그래라. 부채 감당률하고 부채 비율은 완전히 다른 말이지. 그죠?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계산하노?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게 부채 감당률이죠. 근데 부채 비율은 뭡니까?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완전히 다른 용어라. 완전히. 여기에 부채 비율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비율이 아니고. 알았어요. 또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은 부채 비율 곱하기 대비율 곱하기 저당사수로 계산한다. 이러면 저 부대 나왔다고 또 좋다 그러지 또. 진짜. 어력을 곱하는지는 모르면 안 된다.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 비율이 아니고. 여기 부채 비율 들어가면 안 돼. 그다음에 요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사례에서 수익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온다. 다음 사례에서 수익 가치는 이렇게 해서 딱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물론 다음 주에 만들어 주겠죠. 유효 총소득 3천만 원. (5천만 원) 가자. 영업 경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수익 가격을 구하라.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자, 수익 가격 어떻게 구해야 돼?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 순수익이 뭘 의미하죠? 순영업소득. 근데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지. 그럼 유효총수익이 5천만 원이고 영업경비가 500만 원이니까 순영업소득은 얼마고? 4,500만 원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환원율만 계산해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수익 가격이죠. 그죠? 근데 환원율을 구할 때 이게 도대체 뭐로 환원율을 구하라는 뜻이지?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환원율을 구하라 이 말이야.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가격 구성비는 토지 환원율, 건물 가격 구성비는 건물 환원율 그대로 곱했죠. 그럼 토지 가격 구성비율이 40%니까 여기에는 토지 환원율 5% 곱해주면 되고, 건물 가격 구성비율이 60%니까 여기는 건물 환원율 6%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갖고 두 개 합산하면 돼. 이거는 4, 5, 2, 2%라. 요거는 요 10이네. 10. 그럼 요거는 6%죠. 그럼 두 개 합치니까 8%가 될 거 아니야. 그지? 4,500만 원 나누기 8% 해봐. 그게 수익 가격이라. 어이? 아주 간단한데 이런 거 이게 요렇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이거 지금 봤잖아. 봐. 토지 가격 구성비는 토지 환원율 그대로 곱했고 건물 가격 구성비는 건물 환원율 그대로 곱했잖아요. 근데 요걸 보고 없어도 이게 요걸 응용한구나.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걸 계산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가 안 풀린 거지. 실제는 이게 진짜 계산할 것도 없는 겁니다. 실제는요.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니나 쉽지 내가 왜 쉽노? 그죠? 순영업 소득도 모르겠는데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 뺀 거 그게 순영업 소득인데 이것도 지금 계산을 못 하는데 뭐 이기까지 계산 되겠나? 그지? 하여튼 다음 주에 내가 문제 만들어 와가지고 계산을 해볼 테니까 그 뒤에 182조에 가면은 수익 하는 방법 하는 게 있죠. 순수익 하는 방법 8번에 그죠? 거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은 시험에 다루지 않습니다.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 원래 이제 수익 하는 방법은 자본 회수 유형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어느 소득을 산정하느냐, 소득 산정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본을 어떻게 회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업법 이렇게 네 가지는 비교해야 하는데 이거 외에도 수익하는 방법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하려면 3년 걸려요. 수익하는 방법 한 개만 공부하는데 3년 걸려.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안 나와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겠고 그 뒤에 보면은 184쪽에 한번 넘겨봐요. 184쪽에 가로 10번에 종합환원율을 찾았어. 그 종합환원율에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종합환원율은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에 이렇게 돼 있죠. 184페이지에 가로 10번에 종합환원율을 찾아봐라. 거기 빨리.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종합환원율은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할인율을 자본승이라고 하고 상각률은 자본회수를 한다. 그게 적혀 있죠. 그게 요걸 뜻한단 말이에요. 이거 봐. 종합환원율은 자본수율과 자본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합한 건데 이 자본수율이 바로 할인율이라. 그리고 자본회수율이 상각률이라고. 이걸 지금 요걸 거기에 거기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따로 또 종합환원율 해고 따로 지금 편제해 놨죠. 거기에. 왜 이래놨는지 몰라. 환원율 칸에다 같이 설명을 해 놓으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환원율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요 종합환원율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그게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2, 3번. 요 환원율이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그 자본 회수율이 재매도 가격하고 매수 가격과의 관계에 따라서 뭐 자본 회수율이 0보다 큰가 0이 되는가 0보다 적은가 이런 거는 12회까지는 아주 비중 있게 달았어요. 근데 12회 이후부터는 나온 적이 없어. 지금 안 나온 지가 20년 돼서 20년. 근데 왜 이런 걸 넣어놓은지 몰라. 안 그래도 지금 머리가 뽀개질 지경인데, 그지? 뭐 재매도 가격이 어쩌니, 재매도 가격이 뭘까요? 재매도 가격이?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부동산을 10억에 샀어. 10억에 샀잖아요. 10억에 샀는데 8억에 팔았어요. 8억에 팔았어. 그러면 8억은 뭡니까? 그냥 매도 가격이라는 거야. 그럼 재매도 가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재매도 가격하고 매도 가격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내용수가 종료된 후 남아있는 가격을 재매도 가격, 다른 말로 잔존 가격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그지? 내용수가 20년이라 20년인데 20년 지나니까 강가가 생겨가지고 20년 지나고 나니까 10억짜리가 2억밖에 안 남았어. 그럴 수도 있고, 가치가 상승해서 내용수가 종료돼, 그지? 사고 나서 가격이 더 올라가지고 10억짜리가 1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잔존 가치가 12억으로 상승한 거지. 그 12억이 재매도 가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용수 종료되니까 2억밖에 안 남았죠. 그럼 8억만큼 강가가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럼 매수는 10억에 했잖아요. 그거는 10억이 매수 가격이고, 그 다음에 8억에 팔았다. 판 가격이 매도 가격이야. 근데 재매도 가격은 매도 가격하고는 다른 말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런 것까지 이해해가지고 뭐 자본회수 0보다 큰가 생각 안 나온다 지금은 아예. 이거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수익 분석법은 아까 정리해 줬죠. 여기에 수익 방식에서 임대를 평가하기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에 따라서 산정되는 임료는 이 수익 임료라는데 요렇게 구한단 말이야. 요거 한 줄 딱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뒤로 넘겼어. 이제 어디로 가느냐. 186쪽에 한번 봐요. 186쪽에 보면은 그 큰 2번에 기준 시점과 평가 시점 하는 게 나와 있죠. 원래 이 기준 시점에는 거기에 나와야죠. 저기 어디야? 감정평가 기초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죠? 기준 시점이 뭐라?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한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건물을 2021년 6월 시점에서 우리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고 6월 10일 날 가격을 좀 평가해 달라 하고 의뢰를 했어요. 그럼 요 6월 10일은 뭐야? 감정평가 의뢰일입니다. 그죠?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이잖아. 그지? 요 날을 감정평가 의뢰일이래.
그럼 이제 평가서가 이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려면 이 건물이 언제쯤 건축이 됐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 내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 환경은 양호한지, 또 등기 부등본 이런 것도 띄가지고 권리 관계는 깨끗한지 이런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가격 조사라고 한다. 이 가격 조사를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어요. 가격 조사를 6월 14일까지 하고, 건물이 있는 현장에 6월 12일 날 다녀왔어. 6월 12일 날 현장 갔다 와가지고 건물 내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6월 13, 14일 날은 서류를 띄가지고죠.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건축물 대장 이런 걸 띄가지고 실제 소유자하고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이런 권리관계도 확인하고, 얼굴을 통해서 저당권이나 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런 게 또 설정됐는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일까지 조사를 하고 6월 15일 날 이 건물 가격이 2억이다 하고 가격을 2억으로 결정해가지고 이걸 감정평가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2억이란 가격을. 그럼 요 감정평가서에 기재한 날이 6월 15일이죠. 요 날을 감정평가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감정평가일하고 기준 시점은 같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기준 시점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 건물의 가격이 얼마로 결정됐어요? 2억으로 결정이 됐죠. 근데 요 2억이 언제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냐 이 말이라. 요 날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다 이 말이다. 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걸 기준시점이라 하는데, 원칙적인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다 이 말이야. 완료한 날.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이 아니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이 요게 원칙적인 기준 시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건물의 가격은 2021년 6월 14일 시점에서 볼 때 2억이다 이 말이라. 요 2억이라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그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는데, 원칙적인 기준시점은 언제? 가격 조사를 마한 날, 완료한 날. 뭘 완료한 날?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 또 이러면 조진데 현장 조사가 아니고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이 아니고 또 뭐? 완료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그죠? 미리 기준점을 딱 정해가지고 2019년 6월 시점에서는 우리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 되었겠어요 하고 2년 전을 기준으로 좀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미리 기준점을 정해놨죠. 그럼 미리 정해진 요 날을 기준시점으로 할 수가 있어요. 2년 전을 기준으로도 요 날을 기준으로도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이 2021년인데 2년 전에는 우리 건물이 얼마 정도였겠습니까 하고 평가를 하면 요 2년 전 요 시점에서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되겠죠. 2년 전 시점에서 이 건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변 상태가 양호했는지 이런 조사가 가능해야 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지. 요 시점에서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요 날을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이렇게 미리 정해준단 말이야 의뢰인이. 그러면 요 날을 기준으로도 가격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 느낌 보시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그걸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걸 기준 시점으로 하는데, 원칙적인 기준은 언제 한다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가격을 기재한 일자로 함으로써 평가서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뭐 말인지도 모르고, 평가서의 가격을 기재한 일자가 아니고 뭐?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로 한다 그래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가격 조사 완료일. 다만 의뢰인이 미리 기준점을 정해준다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미리 정해진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4층짜리 건물을 한 개 샀어. 그래가지고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이 건물을 임대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건물에서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임대료를 좀 평가해 주세요 하고 임대료 평가를 의뢰를 했죠. 그러면 감정평가사 당신이 받을 1년치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하고 평가를 해주겠죠. 근데 임대료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야. 요 날. 이게 이제 임대차가 개시되는 날이죠. 요 날을 임대차 개시 시점. 종료 시점이 아니고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차 개시 시점을 기준합니다. 그리고 요 날부터 시작해갖고 1년치 임대료 계산 들어가죠. 임대인이 1년치 임대료 계산할 때 임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임대료 계산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제? 그래서 요 날을 임료 산정 개시일이라고 한다. 이 말. 임료 산정 개시일. 임대차는 임대가 개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가격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 개시한 날이 아니고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가격은 임대료는 임대차가 개시되는 날, 임대차 개시 시점, 임료 산정 개시일이 임료의 평가 시점이 된다 그 말입니다. 비교해서 기억해놓고 뒤로 갔어. 187페이지에 가격 공시제도 있죠. 자, 요 이제 앞에 지워요. 가격은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 또 비주거용 건물 공시제도가 있어. 비주거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물이 있죠.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죠.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물은 뭐야? 상가나 공장 이런 게 있겠죠. 그 비주거용 건물 공시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공시하고 토지 가격 공시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토지 가격을 공시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를 구분해서 공시한다 이 말입니다. 주택 가격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 근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하면은 그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옆에 있는 개별 단독주택도 다 가격을 선정해서 공시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시를 해요.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이라는 거는 단독주택만 있는 거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없고 전국에는 아파트 중에서 900만 채를 그냥 한국감정에서 무작위로 전수조사해서 수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900만 채의 아파트 가격을 공시해. 그게 공동주택 가격이다. 그래서 이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건 단독주택만 구분 공시하는 거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공시가나 주택가격을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는가를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자, 여기서 공시가도 개별 공시가에서 개별자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주택도 개별 주택 가격, 뭐 공동주택 가격, 표준주택 가격하고 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지. 공시가도 개별 공시가, 주택 가격도 개별 주택 가격. 요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한다 이 말.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두 개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자가 아닌 다른 말이 들어가는 거, 뭐 표준지 공시가라든가 표준주택 가격이라든가 공동주택 가격. 개별자가 아닌 다른 거는 전부 윗사람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고 개별 주택 가격, 개별자 들어간 거 두 개만 시장, 군수, 구청장, 나머지는 전부 국장이 공시하는 거야. 누가 공시하는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올해 한 개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하고 토지가격 중에 뭐부터 공시하죠? 주택가격을 먼저 공시합니다. 주택가격을 단독주택에서는 국장이 표준주택 가격을 1월 말일까지 1월 31일까지 공시를 해. 그럼 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전부 시장 군수청장이 4월 30일까지 공시를 한단 말이야. 4월 말일까지. 근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자체가 없으니까 개별주택 가격하고 똑같은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 가격도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먼저 공시가 되고 그 후에 토지 가격이 공시되는 거야. 주택에서 표준주택 가격이 1월 말까지 공시가 되죠. 그럼 이제 토지도 표준지 공시가를 국토교통장관이 2월 말일까지 산정해서 공시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공시되면 옆에 있는 개별 필지의 공시가를 시장구 수장이 전부 산정해가지고 5월 말일까지 5월 30일까지 공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 가격하고 토지 가격을 누가 언제까지 공시한가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 되면 요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를 어디에 써먹는가 요게 최근 3년간 계속 나와서 시험에 표준지 공시가를 어디에 사용하고 개별 공시가를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 공시가의 효력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시험에 표준지 공시가는 일반인들이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토지 시장에서 지가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럼 세 번째는 국가 등이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행정 목적으로 사업할 때 산정하는 토지 가격이 뭘 뜻할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산정하는 토지의 가격이 뭘까? 그게 수용 보상금이야. 보상금. 그래서 수용시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표준지 공시가야. 개별 공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할 때 행정 목적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즉 수용시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표준지 공시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도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개별 공시가 공시하면 이거는 어디 써먹는데? 이거는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금 산정의 기준, 가세를 산정할 때 가세 부과의 기준으로 쓰는 게 개별 공시가고, 그 다음에 각종 개발 부담금을 산정할 때도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사용하고요. 국가가 개인에게 땅을 빌려주죠. 그럼 대부로나 사용료를 받겠죠. 개인에게 국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빌려주면 사용료 받아야 되죠. 대부로나, 그죠? 그 대부로나 사용료를 산정할 때도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이나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개별 공시가고, 표준지 공시가는 수용시 보상금이나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기준으로 쓰고, 일반인 토지를 거래할 때 거래의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시장에서 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로 활용하고 있는 게 표준지 공시가다 이 말이야. 최근 3년 동안에는 이 공시가 두 가지를 어디에 써먹는가를 가지고 3년 연속 냈어요. 29, 30, 31에는. 그 다음에 그 전에 3년 동안 26, 7, 8에 3년 동안에는 뭐가 나왔냐. 이것만 계속 나왔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하고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 공시하죠.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 안 한다 그랬지. 근데 공동주택도 똑같이 표준주택 가격을 국장이 산정 공시한다. 그렇게 해서 3년 연속 26, 7, 8에는 요걸 물었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거는 단독주택만 있단 말이야. 공동주택은 안 한다 그랬죠. 그걸 26, 7, 8에 3년 물었고, 29, 30, 31에는 공시가를 어디에 쓰는가를 가지고 3년 연속 냈단 말이야. 그 올해 뭐 나올 것 같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올해는 그죠? 짬뽕으로 합쳐서 낼 겁니다. 합쳐서 한 문제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의 신청 절차인데요. 이의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그랬지? 공시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야. 공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공시권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올해는 이의 신청 절차에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이의 신청은 누가 하는 건데? 이의가 있는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돼? 공시한 날로부터입니다. 공시한 날. 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야 되지. 또 공시일이 아니고 공시기준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 공시기준일은 토지든 주택이든 전부 기준일이 1월 1일이 기준이 되거든. 근데 공시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아직 공시도 하기 전에 뭘 갖고 일을 신청했습니까? 지금? 공시도 안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공시한 날이다.
그러니까 표준시 공시가는 2월 20일로 공시할 수 있겠죠. 2월 말일까지 하면 되니까. 그럼 2월 20일부터 30일 이래라. 알았죠? 공시한 날로부터 그것도 며칠? 30일이다 60일이 아니고 누구에게? 공시한 사람한테 가라 이 말이야. 공시권자한테. 그러니까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두 가지는 개별주택가격하고 개별 공시가는 시장구수한테 일을 실제해야 되고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표준시 공시가는 국장의 공시랄까 국장의 공시를 그 일을 신청했죠. 그죠? 이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 갖고 뭐 책상 뒤집었거나 전화로 뭐 10원짜리 세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정중하게 서면으로 일을 신청하는 겁니다. 뭐 유선 또는 뭐 방문을 통해서도 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총 맞는 이 절차가 중요해요. 그 가격 공시에서는 저 정도 수준까지만 점검하고 있으면 한 개 안 맞추겠나 싶어 올해는. 그 다음에 뒤에 188페이지로 가요. 뭐 할 게 많다 지금. 물건별 평가. 자,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뭡니까? 원가법. 그러면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 두 가지가 있었지. 수익 방식은 수익 환원법이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공시가 기준법은 오직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거다. 토지 이외에는 적용을 안 한다 그랬지. 이 공시가 기준법은 토지만 적용되니까 이것만 따로 그냥 이거는 기각하면 되고 이거는 뭐 기각할 것도 없어,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이 초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 비교 방식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 가격이나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지?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그냥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물건이 있고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는 물건이 있단 말이야. 그거 이제 구분하면 해결되겠지. 자,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 외웁니다, 이거.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시간이 들수록 효용가치가 감소해가고 소모가 생기는 물건이니까 저런 물건을 통틀어 상각자산이라는 말, 상각자산. 이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같은 상각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임목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임목은. 그런데 임목 중에 소경목림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무가 지름이 반지름이 아주 적으면서 지름도 적고요. 나무는 원래 시간이 갈수록 지름도 커지고 가지도 커지고 울창하게 변해가야 돼. 근데 이 소경목림은 갈수록 그죠? 지름이 계속 줄어들어. 그래서 이제 계속 말라 비틀어져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소모가 생기는 삼각자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임목은 거래사례표로 평가를 해야 돼. 근데 임목 중에 요런만 소경목림만 원가법을 적용하는데 요거까지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죠?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와 건물이지. 그럼 토지는 뭐?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뭐? 원가법.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건물의 평가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기계나 선박 항공기는 건설기계하고 선박 항공기는 준부동산이죠. 근데 준부동산 중에 소모가 생기죠. 이거는 원가법을 적용해요. 근데 준부동산에도 자동차라든가 임목은 여기 없죠. 준부동산 중에 건설기계하고 선박 항공기 세 개만 원가법을 적용하는 거야. 나머지는 전부 거래사례표로 평가를 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모르면 안 돼. 수익환원법은 무형고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라. 무형고정자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권리, 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영업권, 어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신용신앙권 전부 권리죠. 권자가 포함되어 있잖아. 권리. 이 권리를 무형고정자산을 하거든. 이 권자가 포함되는 권리는 전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외의 물건은 모두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쌈박이 좋노.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권리는 수익하는 법. 나머지 거래사례 비교법. 끝. 그러면 자동차에 평가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 거래사례 비교법. 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모른다. 거래사례 비교법. 두 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 일괄평가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봉소를 한꺼번에 평가한다. 일괄평가죠. 산지, 산에 있는 땅하고 그 위에는 임목을 한꺼번에 평가한다. 일괄평가죠.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 대상에 드는 건물이 있어. 그 건물에 딸리는 대지사정권도 있죠. 건물 부분하고 대지사정권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도 일괄평가죠. 일괄평가는 무조건 거래사례비교법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두 개 물건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일괄평가는 오직 거래사례비법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물건 평가하면 요거 하면 끝이지 이제. 자, 만약에 건물이나 기계, 선박, 항공기가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원가표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기계나 선박이 효용 가치가 없어. 아무리 기름을 줘도 안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고물상에 갖다 팔죠. 고물상에 기계 들고 가면요, 그걸 해체를 합니다. 해체해가지고 고추는 고추대로 키로당 100원, 플라스틱은 키로당 70원, 종이는 키로당 50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 딱 한 개 2억 주고 샀는데 내용수 종료돼가지고 기름초도 안 돌아가지고 고물상에 딱 들어가니까 일일이 해체를 해가지고 키로당 금액을 딱 달아가지고 4,100원 주네요. 그럼 그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그 건물을 해체해서 처분했을 때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해체 처분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권리, 무형고정사는 권리는 뭐? 수익하는 법. 공시가격이 보면 토지만 적용되는 거니까 그런 뭐 별로 기가할 게 없겠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원가법인데요. 임대로. 임대로를 평가하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었지.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는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분수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은 비교 방식을 사용한다 그랬지. 그럼 비교 방식에서 임대로를 평가하는 방법은 뭐죠? 임대사례 비교법이지. 그러니까 임대로는 적산법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로를 평가하는 거야.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임대료의 평가는 적산법에 따른다. 틀렸어요. 임대사례 비교법에 따른다 그래야 돼. 자, 이 물건별 평가법은 무조건 2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물론 나왔어요. 한 문제가. 작년에는 물건별 평가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토지 공시가 기준법 맞죠? 2. 건물 원가법 맞습니다. 3. 영업권 수익환원법이에요. 4. 임대로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5. 건설기계 거래사례법 이렇게 들게 나왔어요. 기계, 건설기계는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이걸 거래사례법 이렇게 틀리게 냈는데 작년에 물론 나왔다고 올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조건 2년 단위로 그냥 한 문제는 반드시 냅니다. 근데 올해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지문으로는 충분하게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등장할 수 있어요. 물건 평가는. 근데 이제 올해 예상되는 거는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지.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을 말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하여 선정한 기대수익에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선박 항공기의 평가방법과 자동차의 평가방법은 동일하다. 맞아 틀려요? 선박 항공기의 평가방법은 원가법이지 자동차의 평가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럼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르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지문으로 충분히요. 물건 평가방법도 한두 개 정도는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놔요. 별로 안 어려워.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권리는 수익환원법, 토지는 공시가격법, 그 외에 나머지는 모조리 거래사례법이에요. 두 개 물건을 한꺼번에 평가한다. 일괄평가는 반드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적산법이 아니고 임대사례 비교법이 원칙이다. 자, 5, 6월 2달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핵심 정리 과정을 통해서 그죠? 요약집으로 이제 2달 동안 진짜 각 영역별로 중요 포인트를 전부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7, 8월 2달은 단원별 문제풀이거든. 7, 8월은요. 그 다음에 9, 10월은 이제 동행 모의고사. 단원이 아니고 전 범위에 대해서 그냥 막 섞어가지고 매일 모의고사를 치는 거죠. 9, 10월은. 매일 그냥 첫째 시간은 모의고사 치고 둘째 시간부터 해설해주고 이렇게 동행 모의고사하고 핵심 총영리로 9, 10월은 7주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7주 중에 앞에 2주하고 마지막 2주는 동행 모의고사고 중간에 3주는 이론 과정을 한번 싹 총정리하는 겁니다. 전 범위를. 이렇게 해서 이제 2달 커리큘럼이 구성됐는데 이 여러분이 수준을 그 증가시키고 점수를 향상시키는 기간은 7, 8월이라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비약적인 점수 향상을 가져오거든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급소 자체를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5, 6월 달에는 수업도 많이 빠지죠. 모의고사를 한 번, 두 번 쳐보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이래가지고 수업 듣는 것보다 동영상을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높겠구나 해갖고 집에서 혼자서 빠져가지고 그죠?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 다 닦아보고 와봐야 헛방이야. 전혀 있잖아요.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만큼의 분량을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7월부터 문제 6월까지는 상관이 없다. 이론 과정을 뭘 동영상을 들었던 자기 혼자 공부를 했던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7월 문제풀이부터는 집에 밖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순간 그냥 내년에 다시 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문제풀이는 내 지금 점수가 45점이면 45점 수준에 맞는 문제풀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을 절대 능가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문제풀이는 혼자 해서는. 물론 해설을 봐죠. 해설을 보고 문제를 봐도 45점 수준 내에서 해설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선생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문제에서 반드시 문제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급소가 있고 키워드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여러분은 1시간 내에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1분 만에 아니면 10초 만에 답을 찾는 포인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발견을 할 수가 없어. 혼자 공부해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풀이 단계는 학원을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 7월부터 시험 칠 때까지는 학원에서 빼를 묻자. 요 이불 갖다 깔아라 여기 바닥에.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멀어질수록 진짜 내년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결사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오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는 더 중요한 게 또 오시기 전에요. 반드시 예습이 필요해요. 뭐 보통 하루에 나가는 분량이 우리 개론은 8개 편수로 변제가 되어 있죠. 그럼 다음 주에 1편 총론 부분 다 나가겠죠. 그럼 총론 부분을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있고 밑에 해설이 있다고. 그 문제 보고 해설 보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하지 마. 차라리 그냥 들고 와. 그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절대 실력이 향상될 수 없어요. 반드시 가려야 돼. 연습장을 딱 구겨가지고 해설을 가려놓고 자기 실력껏 문제를 풀어요. 그래갖고 답만 대줘가지고 맞는 거는 그냥 주고 틀린 것만 틀린 문제에 체크를 해갖고 오시라고.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지문이 또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왔죠. 그 지문을 체크해 오시라고. 그리고 수업 때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복습하는 거. 그런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 보면서 해설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실력 향상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 자살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문제풀이부터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올바른 길로 가면 4달이면 충분히 점수가 향상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온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학원에 와서 문제도 풀고 반드시 당일 그 시험 내일이 만약에 개론 같으면 오늘 그죠? 개론에 대한 예습을 하면서 오늘 내일 수업 나갈 분량만큼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야. 연필로. 볼펜 하지 마. 연필로 풀고 풀리는 것만 놔두고 안 풀리는 거 그냥 체크만 하고 오면 돼. 연구할 필요가 없이 수업 중에 해결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와야지. 안 풀어보고 오면요 또 따라가기 급급해. 수업 중에 막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문제를 푸는 키워드도 발견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가면 오늘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게 초점을 두고 예습을 해갖고 오는데 초점을 두고 7월, 8월 2달 공부를 이렇게 해가셔요.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 특강 없고 지금 7월 달에는 특강 잡힌 거 없습니다. 8월 달에는 지금 민계공을 한번 청년이 특강을 한 번씩 할까 지금 계획 중에는 있는데 별로 어차피 시험 때 가면 10월 달에 그죠? 전과목 특강 한번 하긴 할 건데 다른 학원은 3월부터 계속 특강을 돌리는데 특강은 이게 유로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돈 내라 소리 하는 게 짜증나. 그러니까 원장이 돈만 밝히니까 이 생각할까 싶어갖고 그냥 하기가 싫어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 다른 학원은 7월 달도 하고 3월에 했지 5월에 또 했지 7월에 하고 막 하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5, 6월 기출문제 특강 한 번밖에 안 했죠. 그러니까 실력 향상이 좀 특강을 통해서 또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고민 중이야. 전 과목을 다 하기는 어렵고 민계공만 해가지고 한 번씩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스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확정되는 대로 그거는 발표를 하고요. 일단 7월 달에는 예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를 하시다가 해결 안 되는 게 있으면 담당 선생님한테 모아갖고 와서 질문을 해라 좀. 선생님들도 좀 괴롭히고 돈 주고 월급 주고 쓰는 선생님들인데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만 듣지 말고 그죠? 해결 안 되는 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꼭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옆에 공부 잘하는 분들 누구인지 알잖아요. 동료들한테도 가서 묻고 같이 그룹으로 좀 앉아갖고 스타디도 좀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든지 하여튼 수당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올해 학기갈 주는 공부를 해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여름이니까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그 모의고사 문제하고 해설을 나눴으니까 문제하고 해설을 각각 한 문씩 들고 나가세요. 들고 와서 집에서 50분 재갖고 풀어보셔야 돼. 알았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